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여도은이고요.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밤사이 휴장, 그러니까 마틴 루서 킹 데이 때문에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루틴하게 우리 월모브를 보시는 분들 혹은 어제 휴장인지를 모르셨던 분들도 혹은 계실란가요? 휴장인지 모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오늘 휴장입니다. 뉴욕 증시 어젯밤에 안 열렸어요. 예,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항상 그래도 여도은이 하는 월모브로 아침을 늘 시작했으니까 나의 루틴을 깨지지 않게 틀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은 아침에 좀 잔잔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이 방송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딱 댓글에 올라온 닉네임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 KSPIRO70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그 아이디 쓰시는 분은 거의 항상 일찍 아침에 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고, 사이몬님, 정영재님, 영청이님도 그렇고요. 지백님, 정안 홍아님, 그리고 화이팅님, 그리고 살자님. 이 앞자가 안 좋은 단어라서 제가 항상 이분을 이제 살자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YJ님도 굿모닝 하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현정님도, 서창미님도 나를 믿고 사랑하자. HR 엘린 몰랐어요. 예. 하시는데, 예, 휴장이에요. 휴장이라서 오늘은 휴장 사이에 항상 저희가 그래서 뭐 유럽 증시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저희가 매일 루틴하게 이제 시장 시황 이야기 하다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딱 그런 날입니다. 우리 블루윙 K님도 아침은 늘 월모브와 함께 도우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트를 딱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건우 님도 감사드리고요. 이은혜 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 왜 하냐면요,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항상 되게 바빠. 항상 미증시 되게 빠듯하게 바로바로 브리핑 할 때는 우리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름을 불렀는데 항상 여러분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부를 일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렇게 딱 뭔가 댓글 소개하는 그런 잠깐만 몇 분만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불러봤습니다. 이도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따님이 있다고 강지연님께서 도은이라는 이름 되게 좋죠. 예, 아주 예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그럼 바로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한 컨텐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과연 무엇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할 거 없어서 하는 거 아닌데. 그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또 이제 부장님이 항상 또 제목을 재밌게 지어오시잖아요. 오늘 제목은 무엇일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월가의 소식 그린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또 휴장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S&P 500 작년 연말에 막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한 해 만에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된다 했는데 연말 그 연초 딱 지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춤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는 약간 저 멀리 좀 이렇게 멀어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시금 사상 최고치에 이번 주 과연 도달을 할 수 있을지를 또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 S&P 500이 지난 주말 종가가 4,783포인트였는데요. 지금 역대 최고치가 2022년에 기록했었던 4,818, 그리고 지난주에 종가 말고 가장 많이 올랐던 그 포인트가 4,802였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제 장중 돌파할 수 있을지. 근데 뭐 장중은 의미 없다. 장 마감 기준으로 해라. 뭐 이렇게 한다면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텐데, 어쨌든 이 4,800선을
넘어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조금만 힘내면 될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뭐 마소 이런 위에 있는 큰 형님들이 이렇게 한번 헛캔칩 하면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밤 사이에는 마틴 루서킹 데이로 휴장을 했고요. 이번 주 가장 주요한 이슈들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17일, 현지 시간 17일에 발표 예정인 12월의 소매 판매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어질 테고요. 12월 소매 판매, 현재는 월가에서 지난달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증가가 전달 대비 0.3% 증가했으니까 요 증가 대비해서는 좀 둔화됐다. 소매 판매가 둔화됐다라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증시에 대해서 워낙에 좀 계속해서 올라왔던 탓에 다시금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약세론자 쪽에서는 미국의 GDP 그리고 미국의 경기를 지탱해왔던 소비, 그 소비를 뭐가 지탱해 왔었냐 봤더니 저축인데, 저축이 지금 고갈되면은 당연히 지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가 소비자가 더 나아가 경기가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둔화되는 것은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좀 우려를 또 자극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작년에 이야기하고 거의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바로 미국의 연방정부의 예산안, 특히나 임시 예산안의 1차 만료 시한이 19일입니다. 이것도 이번 주 예정돼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굉장히 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미국 상원과 하원이 19일까지 자금 지원을 제가 써놓고도 제가 틀리네요. 자금 지원을 결정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연방정부의 폐쇄 가능성이 대두가 될 겁니다. 지난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은 작년에도 요거 폐쇄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가장 큰 그런 이슈는 아니었지만 불확실성이라는 시장이 싫어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과연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을, 그러니까 아래로의 변동성을 야기하게 될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페드 인사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17일에는 베이지북, 페드의 경기진단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이번 주 예정돼 있는데 가장 주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TSMC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발표가 되고 향후 전망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 올해 어떻게 테슬라 주식을 더 사신 분 계십니까? 기존 주주분들도 그렇고요. 테슬라 주가 좀 많이 하락했으니까 새로 한번 올해는 테슬라에 뭔가 베팅을 한번 해봐서, 베팅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테슬라에 투자를 한번 해봐서 내가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은 테슬라 이 정도면 많이 빠졌지, 나는 저가 매수 하면서 사셨던 분들 계십니까? 테슬라를 올 들어서 지금 사실 한 보름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한 2천억 정도의 추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애플보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엔비디아보다 사실 매수 규모, 계속해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보유하고 있는 그 계좌 수가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는데 이게 좀 뒤집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올해 그 1등 자리,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는 주식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주도주도 그동안에는 그래도 테슬라가 좀 자리를 잡았던 경향이 컸는데 작년에 뭐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죠. 200% 넘는 주가의 상승, 그리고 올해도 AI 반도체 칩 관련한 이야기들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엔비디아의 지금까지 올라온 것에 더 많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원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실까요? 우리 저요 하셨는데 테슬라 더 사셨군요. 여러분들 테슬라냐 엔비디아냐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신다면 나는 테슬라다 하시는 분들 1번, 아니다, 내가 테슬라 그동안 투자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2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우리 월모부 가족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 서학개미들을 대표하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이제 엑기스로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여론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애플도 워낙에 힘을 못 쓰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내준 상황, 그리고 애플도 꽤 많이 투자를 한 그런 상위 종목이었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근데 뭔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엔비디아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계속 보면은 테슬라나 애플은 뭔가 부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만한,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신제품 발표하는데 그 발표하는 족족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쪽이 진짜 확실히 더 많네요. 1번을 올려주신 분들도 꽤 있는데 2번이 조금 더 많고요. 둘 다 비싸 하시는 손킬스터 게임, 손흥민 선수 얘기하는 거겠죠? 2번이 조금 더 많네요. 조금 더가 아닌데요. 2번이 거의 한 7대 3인 것 같은데요. 안 좋을 때 사는 1번. 저도 여기에 조금 공감해요. 만성피로님. 만성피로 있으세요? 제가 요새 좀 좋은 거 먹고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또 뒤에는 또 1번이 더 많은 거 보니까 약간 6대 4 정도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인도 투자를 결정을 했다. 요즘에 또 핫한 시장 가운데 인도 쪽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호재가 3개가 떴다. 4689, 테슬라가 인도 투자 결정한 그 호재를 말씀하신 거군요. 그 인도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요. 둘 다 좋다. 그쵸, 뭐. 이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집중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이죠. 근데 뭐 5대5, 6대4 이렇게 해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나눠서 사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도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반반,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좋은 거, 많이. 그러면 ETF 사는 게 최고죠. 저는 제 성격상 ETF로 투자하는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사기는 좀 비싸다. 그쵸? $500 넘어서고 정말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 덩치 큰 종목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쪽에 소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궁금해집니다. 자, 이분은 과연 테슬라냐 엔비디아냐, 뭐 테슬라냐 애플이냐를 골랐을 때 어디에 더 손을 들고 계실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3분을 막 지나갔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 참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옵티머스가 1000조각을 이렇게 접는 영상이 정말 대단하다. 투자를 해야 한다면 힘이 없는 주식을 사야죠. 테슬라.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달리는 말,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기업에 사상 최고가 기업을 오히려 사서 그 성장성에 더 뭔가 무게를 싣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떨어질 일은 아닌데 싶어서 이제 하락한 종목을 사시는 분도 계신데, 이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냐 테슬라냐? 하나, 둘, 셋. 저한테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네요. 네. 영상이 다 보였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투자자, 어느 쪽 성향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성장성을 어디에 더 많이 두느냐도 뭔가 평가의 지표가 될 것 같고요. 투자의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뭐를 보면서 투자의 종목을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작용을 할까요? 저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충분히 달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대를 선도하는 메가트렌드 산업을 가장 중시하고 그 산업을 누가 이끌어가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쵸. 그리고 보통 한번 그런 모멘텀이 한번 잡히게 되면 이게 테마성으로 그냥 1년에 끝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쭉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가트렌드 산업의 대표 종목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메가트렌드 산업의 대표 종목. 메가트렌드. 전기차도 메가트렌드고
근데 AI 이제 도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요. 그러면 네. 지금 AI는 초기죠. 예, 그리고 전기차는 중기죠. 네. 송중기 씨. 예, 네, 사랑합니다. 넘어가시죠. 네. 예, 유부남이죠.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심층 인터뷰. 항상 건동 부장님 오실 때마다 네. 제목을 되게 나름의 의미를 굉장히 담아가지고 딱 뽑으시잖아요. 네네. 오늘은 올해는 종목을 잘 찾자. 올해만요? 아니죠. 사실 종목을 잘 찾는 거는 당연한 일이기는 하는데 그쵸? 사실 작년에 증시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주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누가 가장 큰 승자였냐면 주식을 넣어놓고 까먹고 계셨던 분, 네. 지수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이 올랐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큰 종목들 위주로만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연말에 좀 힘을 내기는 했지만 사실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작년에는 투자하는 게 좀 괜찮았지만 올해는 특히나 좀 개별 종목단, 산업단으로 차별화가 작년보다 더 심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좀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종목을 잘 고른다라는 건 어떤 종목을 뭔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시장이 다 좋아서 이렇게 쫙 오르는 그런 시장이면은 사실 뭘 사도 다 수익을 낼 수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 앞으로 연출될 거로 혹시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선택의 수준이 필요한? 지수가 오르긴 오르는데 생각보다 뭐 막 엄청 오르지는 않지만 종목단으로는 차별화가 이제 큰 시장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인상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그런 이제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빅테크나 이제 MMF로 이제 많이 도망갔었는데 올해가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피해를 봤던 종목들 그리고 생각보다 피해가 덜한 종목들 뭐 잘 살아남는 종목들 위주로 아마 매기가 좀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는 뭐 한 예를 들어 한 15%막 이렇게 오르는데 종목단으로는 막 200~300%씩 막 이렇게 오르는 그런 좀 장이 좀 연출될 것 같아서 특히나 올해는 좀 종목을 좀 잘 찾으려고 저도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움직임을 담은 ETF를 지금 차트로 준비해 주셨는데 요걸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네, 사실 연초에 많은 분들이 뭐 힘내서 이제 뭐 연초 됐으니까 화이팅 했는데 화이팅 하자마자 바로 화이팅! 빠져갖고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화이팅! 했는데 갑자기 네. 쭉. 근데 정말 다행히 3대 지수는 다 올라왔습니다. 네. 네, 거의 다 올라왔는데 한 지금 지수가 고생을 하고 있죠. 이제 러셀 지수가 많이 지금 거의 한 4% 정도 떨어졌는데 네.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 한번 이제 반등이 이제 쫙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러셀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거의 네. 한 20% 정도 올랐으니까 오. 그냥 많이 오른 그 지수가 그냥 많이 빠졌다. 요번에 차익 매물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 그 11월 12월 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 뭔가 이렇게 모멘텀의 그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였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5% 찍고 거의 한 3.5% 가까이 쫙 떨어진 다음에 지금 잠깐 이제 반등을 지금 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떨어지거나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데이터나 아니면 뭐 실적 발표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4%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 거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작년 말보다는 조금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금 만약에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줄어든다라고 해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막 지금 다시 막 5%까지 올라갈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증시가 작년 10월 말이 사실 국채금리 5%였는데 그때 증시가 작년 10월 말 저점을 뚫고 지금 막 급락할 상황인가? 물론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나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지금 올해 금리 인하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때 이제 피해를 봤던 이제 산업과 이제 종목들에 아마 좀 자금이 좀 몰릴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금이 몰리는 쪽이 이렇게 나눠진다면 그것을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우리의 수익률도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소형주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작년 네네. 연말에.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연초에는 시들시들해요. 네, 중소형주는 지금 시들시들한 건 뭐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채금리. 네, 아마
지금 중소형주가 한 번 더 달리려면 실적 발표 때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아니면 국채금리가 다시 이제 하단이죠. 거의 한 10년물 기준으로 3.5% 가까이 한번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네. 그래야지 중소형주는 한번 지금 반등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빅테크에 몰린 자금이 어디로 갈까? 네. 올해도 사실 M7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이 자금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요. 작년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사람들이 사실상 자금이 도망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 원래 국채로 도망가야 되는데 국채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이제 국채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빅테크로 이제 자금이 몰렸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글로벌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 하는 데이터인데 10월, 11월, 12월 전부 다 이제 M7 기업으로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때는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몰렸는데 네. 이것도 결국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던 거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MMF로도 역대급으로 이제 몰렸습니다. 이 빨간색을 보시면 여기 지금 하나 이게 삐쭉 나온 게 이게 코로나 때거든요. 네. 네, 코로나 때도 MMF로 무서워가지고 MMF로 몰렸다가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되게 강하게 이제 반등을 했던 건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불안해서 도망갔던 자금들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첫 해로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채금리가 지금 5%를 지금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증시가 지금 10월 저점을 막 뚫고 지금 내려가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면 거기다가 지금 자금이 빅테크랑 MMF에 몰려 있으면 저는 이 자금들은 분명히 나와가지고 어디론가는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섹터별 종목별로 특히나 차별화가 굉장히 좀 클 걸로 보고 있어서 좀 산업 그리고 종목을 작년보다 조금 더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AI 쪽에 이제 AI, 빅테크, MMF 딱 요 세 군데에 이제 완전 몰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약간 세부 산업들에 이제 많이 좀 약간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부 산업의 차별화. 그러면 그 세부 산업을 우리가 뭔지를 탁 집어내면은 투자하기 아주 그렇죠, 그렇죠. 편해질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뭐 2022년에는 계속 막 롱숏 말씀만 드리다가 작년에는 AI 말씀 이제 엄청 드렸는데 네. 아마 올해는 아침 방송이지만 아마 산업 말씀과 종목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산업별로 차별화가 크기 때문에. 네. 좀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이번 시간에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글로벌리 가장 큰 테마로 이제 잡혀 있는 그런 지금 산업들이 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AI가 작년에도 진짜 잘 됐는데 올해도 잘 될까? 그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이벤트 2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6개월간 쉬었던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네. 다시 모멘텀을 얻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는 건데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 이 GPT 스토어가 나오면서 동시에 지금 발생을 했던 거예요. 네, GPT 스토어 뭐 많이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게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아직까지는 킬러 컨텐츠가 안 나왔지만 킬러 컨텐츠가 나오고 우리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뭐 카카오톡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고 카카오톡 사용하는 것처럼 이것도 GPT 스토어도 우리가 킬러 컨텐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는 순간부터 아마 이 AI로 돈 버는 기업들에 대한 요 쏠림 현상이 더 강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AI 그 대장주인 그 엔비디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 데이터는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3프로에서 말씀을 드렸던 자료예요. 이게 제가 다시 갖고 왔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그 10배 주가가 10배씩 2번 올랐던 그 구간이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10배나 올랐던 구간이 과거에도 두 네, 번이나 두 번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오. 두 번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제 그 구간이었고 이때도 한번 오르고 6개월간 쉬었다가 요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다시 또 올랐습니다. 이때 박스권 이후에 2배 올랐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때도 2배 올랐는데 얘도 이제 오르다가 9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랐는데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올랐을 때 이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IT 2000년 IT 버블 당시에 주도주가 이제 시스코였는데 네. 이 시스코도 이제 한번 오르고 6개월 쉬었다가 2배 좀 더 올랐죠. 이제 이렇게 오르고 이제 끝났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엔비디아 이제 앞으로 2배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약간 하필이면 왜 끝난 예를 들으셔가지고. 네. 네? 끝났다라는 그런 예를 들으셔가지고.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아, 진행 중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GPT 스토어도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고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AI로 돈 버는 그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작년보다 올해 더 심해질 것 같고 아무래도 AI로 지금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애플의 이제 시가총액 역전도 저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 아마 2011년 뭐 12년 그때 엑선모빌을 처음으로 시가총액을 제쳤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왕좌의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계속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넘었고 이게 이제 아마 상승 추세가 이제 지속이 되면 아마 그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꽤 오랫동안 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AI로 돈을 벌 수 있는 많이 벌 수 있는 이제 기업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는 올해 좀 많이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로 등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못지않게 이 종목도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1위 자리로 올라왔는데 네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주도 산업인 AI가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배경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뭐 AI가 아무래도 특히나 올해는 돈을 이제 실제로 이제 벌어야 되는 안 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 만약에 뭐 실적 나왔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번다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네. 오히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은 와 벌써 돈을 벌고 있어. 오픈 AI 그쵸. 사례가 그래서 네네. 벌써 돈을 벌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또 깜짝 놀란 거죠 시장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작년에도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지만 올해도 다시 또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건 올해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AI 기업과 못 버는 AI 기업의 주가 차별화가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버는 AI 쪽에 더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사고 싶어요. 너무 네. 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게 가파른 거의 최상급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에게 만약에 뭐 1월이든 2월이든 네. 기회가 온다면 네. 그 기회를 잡아야겠네요. 어, 아니에요? 진짜 지금 고점에서도 그냥 이렇게 맘 놓고 사도 돼요? 그거는 제가 뭐 시장 타이밍까지 뭐 말씀을 드릴 수, 굉장히 좀 곤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나눠서 산다. 네, 뭐, 아니, 이거는 결국 이것도 투자자 성향의 차이인데 네. 저는 사실 잘 나눠서 사지 않습니다. 아 그냥 이거다 싶으면은 한 번에. 네, 거의 한 번에 사요. 네. 대신에 팔 때도 한 번에 팝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성향 성향에 차이이기 따라 때문에 다르죠. 이거를 사실 말씀을 드릴 수는 우리 없어요. 권 부장님은 사실 뭐 트레이딩도 잘하시고 시장을 항상 이렇게 면밀하게 보시고 항상 매매에 임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냥 가능한데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밤에 자다 깜빡 잊고 안 팔았다. 이거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눠서 차근차근히 조금씩 우리 모아가는 그런 투자하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계속 불안한 뉴스만 나와요. 안 좋은 뉴스만. 네, 뭐 모든 투자자분들이 계속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지? 자꾸 막 수요 감소한다 그러고 네. 뭐 막 공장 가동 중단되고 막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뭔가 센티를 무너뜨릴 만한 그 음모론을 얘기하는 네. 그런 게 있는 건 네, 아니죠?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실제로, 안 좋은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왜 미국인들이, 전기차 살 거 지금 재고하는지, 이런 얘기. 뭐, 머스크, 뭐, 약물 복용한 얘기는 뭐, 약간, 뭐, 논외니까, 그래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뉴스가 좀 약간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렌터카 미국의 이제 1위 업체 이제 허츠가 테슬라를 원래 엄청 샀거든요.
2021년에 거의 한 10만 대 정도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만 대 이제 되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뭐 이번에 한 600대, 700대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한 2만 대 이제 팔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결국 한번 써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불편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드니까 원래는 비용을 좀 적게 좀 들 수 있다, 편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랑 이제 정반대인 거죠. 싼 줄 알았더니 비싸고 편한 줄 알았더니 불편하니까 이거 팔고 그냥 우리 내연기관차 살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면서 네. 우선 주가에 좀 타격이 좀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EV 모델의 그 재고가 계속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그 전기차 이제 재고 현황인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너무 많이 이제 재고가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마진에 이제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 영업이익 마진이 지난 분기가 거의 바닥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마 마진이 4분기, 1분기 계속 낮은 상황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에서 BYD한테 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BYD가 지금 테슬라를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데 실제로 데이터로 봐도 앞서고 있어요. 맞아요. 예. 최근에 그 데이터 딱 나오자마자 뭐 일부에서는 이거 중국 데이터 이거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부정을 하는 네. 그런 시각들도 있긴 했는데 이게 정말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와 그 규모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네. 측면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로컬 시장에서는 특히나 그 로컬 업체들에 대한 이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물론 테슬라보다 그 BYD의 ASP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 판매 단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는 낮고 이제 판매량은 이제 많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전은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테슬라한테 가장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 BYD한테 이제 역전을 당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 이슈가 아마 올해 좀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유가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전기차 관련은 어떻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올해는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될지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지지율에서 조금 약간 밀리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돈을 쓰는데 성과는 계속 안 나고 결국 그거 다 그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별로 지금 좋아하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내비치는데 지금 지지율은 안 오른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전쟁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을 좀 미국도 좀 가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만약에 뭐 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 싶으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보다는 그렇게 막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온 데이터가 뭐냐면 거의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되는 유가 차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70대 이 수준이 그렇게 지금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좀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유가가 좀 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유가가 떨어졌을 때 과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유지가 될까? 이 유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그러면 테슬라는 어떤 전략을 보여줘야지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뭐 모델 2 저가 모델이죠. 모델 2나 뭐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이거를 지금은 그냥 말만 해가지고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불안한 뉴스가 좀 계속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로 전쟁이 만약에 좀 종식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전기차 섹터에는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그때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에 좀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기차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네. 정말 이제 주도 산업 쪽으로 우리가 포트 구성을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더불어서 네. 지금 보니까 전자상거래
관련한 이야기까지 해주시는데 전자상거래 쪽에 있어서의 투자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 봐요? 저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즉 긍정과 부정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긍정과 부정. 우선 아마존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네. 잘하고 있다고요? 네, 아마존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은 이제 광고 비즈니스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전자상거래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마진 이제 바닥 찍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유통의 이제 구조를 이제 많이 바꾸면서 점점 이제 그 회사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AWS 클라우드도 지금 괜찮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제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제 부정적인 쪽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지금 도전자가 지금 나타날 예정입니다. 누구예요? 틱톡이에요. 아, 틱톡 근데 원래 있었잖아요. 틱톡이 등장하면서 사실 2년 전부터인가 네네. 그 광고에 대한 파이도 계속해서 틱톡이 가져가고. 그쵸. 그랬는데 이제는 쇼핑 쪽도 아마존 거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나왔을 때는 이제 메타가 이제 타격을 받았던 거고, 요번에는 이제 아마존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혹시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한번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말고 알리바바.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는 좀 검색해서 네. 사봤는데 좀 대량으로 뭔가를 사야 될 때. 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뭘 많이 사요. 근데 보면은 네. 꼭 쓸데없는 거를 안 사도 되는 거를 맞아요. 싸다는 이유로 사요. 네네. 그래서 항상 제가 타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미 지금 테무에서 주문을 해서 지금 네. 오고 있어요. 뭐 주문하셨어요? 뭐 이것저것 저도 쓸데없는 거 이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너무 싸니까 이걸 안 사면 내가 막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대요.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되게 지금 게임 같이 돼 있어요. 딱 제가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네. 자 이제부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예, 당신한테 20만 원어치 쿠폰을 드립니다. 10분 안에 사세요. 시작 하면 막 이게 초가 막 이렇게 안 9분 뭐 58초, 57초 이렇게 되면 나 뭐 사야 되지? 막 거기서 또 추천을 다 해줘요. 다 쓸데없는 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사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강타를 했죠. 그래서 테무랑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틱톡은 이제 전공법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직구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미국 상품을 이제 파는 중국 상품도 팔긴 하지만 이제 그런 지금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작년에 틱톡이 글로벌 GMV 그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니까 총 거래액이 20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미국의 목표가 작년에 글로벌 GMV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2배 지금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미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남미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그거죠. 아마존이 괜찮을까? 그리고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메르카토 리브레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두 업체 지금 주가는 견조합니다. 네. 굉장히 견조한데 이게 약간 이 두 업체에 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특히 수수료를 보면 아마존이 지금 15%거든요. 물론 풀필먼트까지 사용을 하면 이거 많이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틱톡은 지금 2024년 4월에 6%, 지금 7월에 8%까지 지금 올릴 계획이니까 아마존이랑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입장에서는 틱톡에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틱톡은 지금 뭐 펠로톤 같은 이런 업체들과 이제 독점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 펠로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랑 이제 파트너십 맺어갖고 뭔가 연합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아마존은 지금 메타, 지금 스냅, 핀터레스트 같은 이런 업체들이랑 또 제휴를 좀 하고 있어요. SNS 업체들이랑.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틱톡과 반틱톡 연합이 이제 약간 갈라져서 서로가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금 더 주도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펼칠 예정인데 당연히 아마존이 압도적인 거고 네. 저는 아마존의 성장을 혹시 ඝ감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해는 아마존이 지금 올해 잘 될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를 이 리스크도 좀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좋은 해는 몰려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뭐가 좋은 해요? 네네. 이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른 말씀이고, 네. 제가 이제 올해 처음 나와서 이게 연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아.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는 이제 아무래도 한 번 오르면 이제 다음 해에도 이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935년부터 하니까 거의 지금 100년
데이터잖아요. 거의 한번 오르면 다음 연도도 거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지금 분위기였고,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린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지금 미국의 90년도 골디락스랑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지금 몇 달 전부터 막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때도 1995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2022년에 빠지고 2023년부터 오르는 거고, 이제 올해도 아마 이 좀 좋은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 네. 부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